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이 9,211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시급 10,000원에는 789원 못 미치는 금액인데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생활임금제가 무엇이고 또 우리 사회에 가져올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될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임금의 의미와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하종강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김종진 부위원장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최저임금이란 말은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이란 말 아직 생소한 분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생활임금은 뭐고 최저임금과 어떻게 다른지 일단 부위원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임금입니다. 예.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하라고 국가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금액 미만으로 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7,530원 너무 낮거든요. 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나 시장님의 권한으로 인간다운 문화적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쉽게 말하면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임금 이상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서울시는 조례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하종강 교수님. 네. 생활임금이란 개념 외국에도 있는 거죠? 이 생활임금이라는 개념은 이제 본래 19세기 말에 예.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시애틀이 가장 먼저 시행한 시로 알려져 있고요. 예, 예. 요즘은 이제 영국의 런던이 가장 모범적인 예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런 미국, 뭐 스위스, 영국 선진국뿐이 아니라 뭐 인도, 짐바브웨, 코스타리카 뭐 이런 여러 나라들도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예. 서울시에서도 강남구를 제외한 모든 구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기로 했으니까 예. 이 생활임금제가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서울시에서 결정한 2018년도 생활임금 9,211원. 10,000원은 아직 안 됐어요. 789원 모자라는데 이 생활임금을 보통 어떻게 산정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10,000원을 돌파하지 못한 걸까요? 서울시는 두 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서울에 3인 가족이 예.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지표를 예.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 물가 지출,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기준까지 향상을 해서 예, 예. 3인 가족이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계산을 예. 만들어서 지금 모델을 만든 거고요. 예, 예. 두 번째로는 빈곤선이라고 합니다. 빈곤선. 예. 그 사회에서 이 저임금이나 빈곤한 계층의 척도 기준인데요. 예, 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그 빈곤선을 50%로 보고 있거든요. 중위임금에. 예. 그런데 서울시의 9,211원. 예. 이 금액은 55%입니다. 중위임금의 빈곤선에. 그러니까 중위임금이라고 말씀하시면 평균적인 임금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평균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조금 달라요. 예. 1등부터 100등까지의 예. 임금 소득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예. 50번째 가운데. 딱 찍어서? 네, 딱 찍어서. 예. 그 임금이 9,211원.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중위임금 제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 보통 평균 임금을 많이 알고 있는데 네. 그 노동자가 100명이 있으면 100명 임금을 전부 더해서 100으로 나누는 게 평균 임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명이 한 1억 정도 벌고 99명이 한 푼도 벌지 못해도 평균 임금이 100만 원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렇네요. 예. 네. 그러니까 중위임금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임금의 이제 전체로 봐서 50% 정도를 딱 정리해 놓고 예. 그걸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지금 생활임금을 갖다 산정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예. 지금 생활임금제로 어떤 혜택을 누가 받고 있는 겁니까? 이 생활임금은 국가법에 정해진 게 아니고 예, 예. 서울시의 조례와 정책에 해당되는 영역의 대상입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에 일하고 있는 청소, 경비, 사무, 행정, 콜센터 등 서울시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 예. 그리고 서울시 지하철 등에 고용되어 있는 자회사 포함한 예. 산하기관의 노동자 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위탁시설들이 많습니다. 예. 이 서울시의 위탁시설에 종사하는 자까지 포함해서 예. 올해는 약 11,000명 정도 예. 지금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게 대상이 많은데도 11,000명밖에
안 되나요? 그런데 이 생활임금은 예. 공공부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서울시가 직접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예.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곳에 해당되는 노동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예. 11,000명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생활임금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조례는 102곳, 실제 시행은 88곳입니다. 예. 그런데 다른 광역지자체는 1,000명이 안 돼요. 아하. 근데 서울시 11,000명이면 1,000명이 안 되면 거의 뭐 립 네. 서비스라고 볼 수도 예,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 서울시의 이 권한이 되게 많은 지금 과도기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서울시에서 이 별도의 최저임금제가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보다도 이제 생활임금제로 하겠다. 그래서 최소한 11,000명에 대해서 시급 기준은 이 9,000 얼마죠? 9,211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그 제도를 시행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실 그 피부로 와닿지를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최저임금 제도가 예. 이제 중앙정부의 제도로 존재하는데 예. 왜 지방정부가 별도의 생활임금 제도를 마련하느냐 예.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최저임금만 가지고 생활하는 게 불가능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생활임금제는 정부의 최저임금제에 좀 저항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노동자들 만나보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만난 노동자가 6년째 파견직 근무했는데 아직도 최저시급 받는다는 겁니다. 아, 실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나서 최저임금 받게 된 사업장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노동자의 생활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예. 또 중요한 의미는 한국 경제가 그동안 거의 수출이 다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는데 예. 이제 노동자들의 소비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 경제를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은 뭐 이렇게 11,000명밖에 혜택을 못 받는 건 사실이지만 이제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을 이 정도는 줘야 된다라고 이제 정해놓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기준도 차츰차츰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 효과 같은 것도 있을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저임금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좀 다른 시각에서 좀 드리고 싶은데, 2017년 현재 서울, 예,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9,211원 괜찮은 수준입니까? 하 교수님? 그거 이제 저한테 물으시기 전에 예, 예. 서울시는 3인 가족을 기준으로 책정했잖아요. 예, 예. 되게 유럽은 4인 가족 기준입니다. 예, 예. 19세기 말에 처음 생활임금제가 나올 때부터 가족 개념이라는 임금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4인 가족으로 차츰 우리도 변화될 거고요. 예. 그다음 중위권 임금에 우리 55%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되게 유럽은 60%인데 그 외에 돌발적인 상황에 지출이 늘어날 거에 대비해서 예비로 15%를 더하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차츰차츰 이렇게 변해야죠, 우리도. 그렇군요. 지금 우리 서울이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하정환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서울시 생활임금은 목표치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빈곤선의 50%에서 출발을 했고 예. 내후년에 목표를 유럽 EU 유럽연합 기준인 60% 수준이면 이제 10,000원이 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작년에는 주택을 낮은 수준의 10평 남짓의 주택 기준을 했지만 올해는 조금 더 상향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 시민의 문화적 주거 복지 기준을 수렴을 해서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일단은 빈곤층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 분들보다는 돈을 더 받게끔 하겠다는 게 생활임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의 목표가 최소한 빈곤선이라고 하는 것은 넘겨서 생활임금을 갖다가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신 거죠? 그래서 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그 빈곤선 기준을 50%로 두고 있는데 예. 유럽연합은 60%라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래서 예. 서울시는 지금 60% 목표를 두고 있고 55%란 내년에는 55%입니다. 내년에 55%. 예, 그래서 올해는 매년- 아직까지 50%. 예, 그래서 2%씩 예. 매년 상승하면서 예. 생활임금을 지금 책정하려는 목표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거의 확실한 거는 내년도에는 10,000원대 이상은 되겠다. 10,000원이 거죠? 조금 넘을 것 같죠? 예, 예. 네, 지금 현 추세로 갑니다. 자, 뭐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아야 되는 게 그게 사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회는 이 당연한 명제가 굉장히 도달하기 어려운 그런 목표인 것처럼 얘기가 됐었단 말이에요. 예.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실태 우리 교수님께서 좀 정리해 고전에 이제 주시죠. 50%, 60% 얘기 계속 나오는데요. 그걸 좀 쉽게 더 지금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저임금 노동자가 예. 어느 범위냐 예. OECD 기준이 그 중위권 임금의 3분의 2 미만 소득자가 빈곤하다? 빈곤선이에요. 예, 예. 저임금 노동자를 분류하거든요, 예, 보통.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보다 최소한 50%, 60% 정도는 받아야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돌발적인 상황에 지출될 거에 대비해서 15% 예비로 정도를? 15%도 더 지불한다는 게 런던시의 이제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3인 가족이 192만 원으로 과연 문화생활도 충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예. 물론 이게 사실 시행된 것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많이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임금 정도 받으면 사실 고임금이에요. 그렇죠. 예, 상당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계속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비율이 우리나라가 20% 좀 상회하거든요. 예. 한 30년간 22%, 23%를 유지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많이 증가하지 않았지만 이 수치 자체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저임금 그렇죠. 노동자 비중이. 예. 되게 이제 20%를 넘는 나라들이 뭐 미국, 한국 이런 나라들이고요. 예.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우리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7 내지 8%. 예. 그러니까 생활임금 제도라는 것이 이런 저임금 노동자의 수를 점점 줄여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서울시가 지불 능력 내에서 이걸 또 정해야 되니까 예. 아직은 이제 미흡하지만 이렇게라도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보면 말씀하실 때 계속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 하시는데 우리 사회가 보면은 되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좀 남들이 잘 하기 싫어하는 그것도 주로 육체를 사용하는 그런 노동을 하시는 분들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면서 이들이 계속적으로 임금이 올라야 되고 뭐 연봉의 개념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이런 건 말도 안 된다. 그냥 최소 비용을 갖다 계속 지급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노동을 굉장히 경시하는 태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예. 우리나라는 이제 정규직 노동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유럽에는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이 높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사실 왜냐하면 그래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우린 그랬어요. 비정규직법 생기기 전에 세 가지 경우 외에는 비정규직을 사용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동법상의 사용 사유 제한 개념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불리한 단기 계약을 하는 노동자에게는 고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게 본래 비정규직 취지입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너무 많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0명이 취업하면 8명이 비정규직 일자리인데 이렇게 심각해진 나라가 지구상에 없어요. 그래서 비정규직의 천국이라고 불렸던 일본도 이 정도는 아니고 유럽의 스페인이나 멕시코도 이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한국이 왜 비정규직 노동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느냐. 그 노동을 경시하는 풍조가 다른 나라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인데요. 맞습니다. 특히 육체 노동들을 굉장히 경시하죠. 이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넓게 보면요. 우리가 중세 농경사회에서 근대 자본주의로 넘어오는 100여 년 역사가 한국처럼 식민지 한 40년 뒤에 분단이 70년 있었고 그 와중에 군사정부가 한 30년 있으면서 경제체제를 성장시켜온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여러 모순을 스스로 깨닫고 법을 뜯어고쳐서 민주공화제 대한민국 만든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떤 차이가 생기냐 하면 다른 나라들은 제도권 교육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철저히 실시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은 초등학교에서부터 1년 동안 모의 노사교섭 수업을 6차례 정도 진행합니다. 그 교과서에 보면은 교섭에 대해서 어떤 내용까지 수록이 되어 있냐 하면 현수막을 쓰는 법, 언론과 인터뷰하는 요령,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방식, 노동조합 대표가 마지막에 연설문을 정리하는 것까지 교과서에 수록돼 있거든요. 요거 좀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독일에서는 노동조합을 어떻게 만드는지 뿐만이 아니라 쟁의할 때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다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부터 그 사용자 측 교섭위원, 노동자 측 교섭위원을 선출해서 모의 노사교섭 수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실제와 같이 하냐면요. 교과서에 노동자 규약이 실려 있고 규약의 한 절차대로 교섭위원을 뽑아야 돼요. 가족들이. 그리고 독일 중등사회과 교과서는 4분의 1 정도 분량이 노동 문제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에 대해서만 29쪽 정도로 설명하는 교과서도 있거든요. 근데 한국의 청소년들은 청년 실업 현상에 대해서 뭐 한 줄도 배우지 못한 채 사회에 진출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오히려 더 이게 잘 돼 있어서 고등학교 1학년 사회과목 교과서의 3분의 1 정도 분량이 아예 그 장의 제목이 단체 교섭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근데 우리만 안 해요, 이걸. 자, 그런데 보니까 우리 교수님 말씀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전근대적인 그런 질서, 그러니까 우리 공건 질서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 때문에 예. 촛불 집회 한창이었을 때 예. 핀란드 보건복지부 차관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나도 노동자본입니다. 예. 이렇게 답했어요. 예. 그러니까 차관이 자신의 정체성을 정부에 고용된 노동자라고 인식한다는 뜻이죠. 예. 근데 영국에는 아예 교장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노동 문제에 대해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이 좀 달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근대적 질서를 깰 때 갑자기 식민지가 들어와 가지고 예. 오히려 노동 교육은 시키지 않고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하는 교육을 시켰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유신 시대에 들어와서 또 다시 반복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 체계 내에 노동 교육 자체가 없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중등 사회과 교과서가 지금 예. 63종 출판돼 있거든요. 예. 이걸 몇 년 전에 전수조사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총 페이지가 17,200쪽쯤 됐어요. 예. 그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는 17권의 교과서가 설명하고 있었는데 예.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 하면 예. 최저임금제가 기업에 과다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 아. 이게 교과서에 수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로 인해서 일부 노동자의 소득은 올라가겠지만 예. 일자리가 상실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우리나라 사회과 교과서에 최저임금제를 설명하는 내용 중에 들어있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런 내용들은 대기업을 대변하는 경총의 무슨 주장인 것 같기도 한데 예, 예.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예. 지나치게 주류경제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 경제 현상을 기업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고 예. 그러니까 현 경제학회장, 차기 경제학회장이면 한국 경제의 대표는 학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두 분이 마주 앉아서 2시간쯤 자담하고 내린 결론이 뭐였냐 하면 모든 노동자를 계약직으로 뽑아서 한국 기업을 다시 뛰게 해야 한다. 이게 그 교수님들도 계약직으로 좀 경제신문에 큰 기사로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주류경제학이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예.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은 이 시각이 지나치게 지식 인프라가 그쪽이 비대하다 보니까 예. 이것도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좀 비정상적으로 형성이 된 거죠. 노동자의 권리를 소중히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폴 크루그먼 교수 같은 경우는 저임금 2008년 노벨 경제학상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의 일관된 이론이 뭐였냐 하면 노동자 서민의 소득을 높이는 것은 도덕적으로만 옳은 것이 아니라 부자 감세보다 경기 부양에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요. 이 이론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분야의 학자가 너무 적어요. 그렇군요. 예. 자, 생활임금제가 2015년에 처음 도입된 걸로 아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2년밖에 안 됐는데. 예, 아직 제도 도입이 2년, 3년밖에 안 돼서 예. 효과를 찾기는 조금 섣부르긴 한데요. 예. 서울시나 광주광역시 같은 곳에서 예.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대상자들에는 설문조사나 면접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생활임금 받고 나서 소속감이나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한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예. 이런 의식들도 높아지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직률이 줄고 있어요. 아, 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네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예. 밖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인데 예. 생활임금을 받는 곳은 그래도 조금 높기 때문에 예. 이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결국은 노동자들이 이직하지 않고 그럼 계속 있게 되면 숙련이 돼서 숙련 노동자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또 제공할 수 있는 선순환이 됩니다. 예. 서울시는 2015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이후에 평균 11%씩 생활임금을 높여왔다고 하는데요. 정세미 아나운서가 서울시와 자치구의 생활임금제 도입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정세미 아나운서 정리해 주시죠. 네. 현재 생활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는 얼마나 될까요? 지난 8일 중랑구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가 생활임금 조례를 갖추게 됐습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 적용하는 생활임금은 정부 최저임금과 비교해 시급 기준 1,100원에서 1,700원가량 높습니다. 특히 2018년도 생활임금은 현재까지 9개의 자치구에서 확정했는데요. 지금까지 가장 시급이 높은 구는 성북구로 9,255원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서울시와 성동구가 9,211원이고 노원구를 제외한 8개 자치구 모두 9,000원을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전국 자치구의 생활임금을 한번 살펴볼까요? 서울시보다 시급이 높은 곳들이 눈에 띕니다.
일단은 경기도 화성시가 9,390원으로 가장 높고 인천 남동구와 전라남도 역시 9,370원으로 서울보다 높습니다. 반면 대전 서구와 유성구는 최저임금 7,530원과 겨우 370원 차이로 전국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시와 전국 자치구의 생활임금 도입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이 생활임금의 인상 추세로 볼 때 서울시의 시급 1만 원 목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보다 1년여 앞서서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샘이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까지 살고 있던 강남구를 제외하고 26개 자치구 중에서 25곳이 생활임금제 지금 시행하고 있군요. 25곳 중에 24곳. 25곳 중에 24곳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요, 11,000명밖에 혜택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조례나 뭐 혹은 이런 그 시행을 하고 있는 곳들 숫자도 적고, 좀 이렇게 되면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저임금의 목표가 빈곤이나 저임금 해소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금액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적용 대상 확대입니다. 예. 그래서 직접 고용된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민간에 확산하는 노력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고요. 예.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곳에 생활임금을 선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곳은 민간 기업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가 같이 마련되어 있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럼 우리 서울시나 이런 곳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생활임금 대상자들을 막 발굴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 지금 현재 권한으로는 한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어떤?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예. 위탁 계약을 할 때 임금을 예. 강제할 수 없다고 하는 이게 법률적 다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섣불리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좀 풀어줘야 될 것 같고요. 아니 원청하는 사람이 돈 많이 주겠다는데 그거를 갖다 법으로 묶어놨다고요? 강제할 수 없다는 거죠. 지방계약법에. 그래서 약간 그게 이제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좀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서울시에서 많이 데려다 쓰고 그러면 임금이 저절로 확장이 되잖아요, 생활임금이.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는 그것을 약간 좀 우회적으로 해서 예. 서울시가 책정한 9,211원 정도의 수준을 예. 지급하겠다고 하는 업체들에게 입찰할 때 가점 제도라든가 예. 인센티브 제도를 지금 그러니까요. 시행하고 있고요. 예. 작년 올해 그래서 이렇게 MOU라고 하죠. 예. 상호 협약을 체결해서 예. 우리가 스스로 서울시만큼 주겠다. 예. 이렇게 기업이 한 30곳 정도 됩니다, 현재. 지금 근데 이 생활임금 너무 좀 보이기식이다. 최저임금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실제로 최저임금 못 받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그렇게 되려면요. 생활임금이 강화되고 확산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가 모범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영국은 이제 총리가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체는 처벌하겠다 이런 예.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아하, 예. 그러면 이제 별도의 또 다른 최저임금 제도 아니냐 예. 이렇게 비판 제기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 노동자 생활이 향상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그 생활임금을 더 강화시켜 나가야 예. 최저임금도 따라서 올라오고 더불어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생활임금으로 이렇게 치환되는 그런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예, 이제 그렇게 되려면 이게 중앙정부가 스스로 그걸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이게 풀뿌리에서부터 다져져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거대한 시민운동으로부터 시작돼서 한 도시가 채택하게 되고 중앙정부가 시행하게 되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예. 다른 나라들도. 예. 그래서 이 노사 민정이 관심을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생활임금제고요. 예. 제가 김종진 의원 있어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김종진 의원은 내부에서 서울시 생활임금이 12.4% 오른 거거든요. 예. 최저임금만큼은 올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주장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내부에서 논의될 때 이게 왜 12.4에서 딱 멈췄는지 예. 이게 좀 최저임금도 16.4%가 예. 올랐는데 10,000원이라고 하는 한계를 넘기가 좀 어려우셨나요? 아니요, 서울시는 이제 금액 자체를 네. 설정하는 것보다는 빈곤선 이제 목표를 두고 예,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현실적 제약이 이제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 지방자치단체 재정 문제 때문에 그런 재정 애로사항이 문제. 좀 있었지 않을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노동 존중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 실제 생활임금제를 확산시켜서 생활도 향상시켜야 되고요. 예. 노동교육도 강화돼야 되고요. 언론이 노동 문제 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되겠고 예. 다행스러운 것은 문재인
그 대통령 공약 중에 보면 그런 예. 관련된 게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예. 이제 이번 정부 내에서 가시적인 변화가 없으면 상당히 좀 힘들겠다 싶습니다. 예. 그 최저임금 제도도 처음 시행될 때는 거의 혁명적인 시각이었거든요. 예. 기업이 노동자 임금을 지급하는데 국가가 개입한다? 예. 이건 거의 뭐 혁명적인 그 사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건 사회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어떤 반론이 제기됐냐면 경영자들이 최저임금이 보장되면 어린 아동들이 광산 노동을 하게 된다. 그 돈 예,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예. 반대했잖아요. 예, 예. 그래 지금은 거의 전 세계 대부분 나라 시행하는 것처럼 예. 생활임금 제도도 이제 정착되는 게 역사적인 순리인 거죠. 우리 위원장님, 부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노동존중 사회로 갈 수 있을까요? 가장 사회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예. 국제노동기구라고요. 아, 그렇죠. 유엔 산하 전문기구입니다. 예. 전 세계 한 180개국 이상이 가입해 있고요. 예. 거기에는 노동기본권을 예.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모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그럼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거고요. 임금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비정규직이 많은 나라, 그래서 고용 안정이 예. 먼저고 그다음에 임금 향상 예. 이런 것들이 그리고 안전한 일터 이런 예.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끝인가요? 예, 이제 네.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라서. 한마디만 할게요. 예, 한마디만. 삼성이 다 좋은 기업을 생각하잖아요. 예. 삼성은 저임금 사업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임금으로 경쟁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활임금 지급하면 문 닫을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사업자들 보수도 있거든요. 예. 냉정하게 말하면 그분들 딴 거 하셔야 돼요. 그럼. 그래야 알겠습니다. 국가 경제도 유익합니다. 뭐 근데 제가 예전에 연극을 했었기 때문에 연극하는 예술가들한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하종강 교수 그리고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김종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